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자 도시공학과 박희철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촌향도 현상을 설명한 경제 이론으로서 루이스 이부분 모형과 토다로 이주 모형, 해리스 토다로 모형이 있습니다. 루이스 이부분 모형 같은 경우는 서유럽과 미국에서 나타나는 이촌향도를 설명을 했는데요. 전통적인 농업 분문으로부터의 잉여 노동이 현대적 공업 분문으로 이전을 하고 현대적 공업 부문의 성장은 잉여 노동을 흡수를 하면서 산업화를 촉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자극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즉,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도시화와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발달하는 산업화를 본질적으로 같은 현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토다로 이주 모형과 해리스 토다로 모형은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촌향도 현상을 설명을 했는데요. 도시의 실업 및 불안정한 고용 수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시 지역으로의 대규모 농촌 인구 이주가 개발도상국에서 목격이 됐습니다. 이는 잉여 노동이 도시로 이동한다라는 루이스 이브문 모형의 타당성을 경감시켰습니다. 토다로 이주 모형은 도시 실업률 증가 상태에서 이촌향도 이주가 가속화된다는 역설적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를 균형 모형 상태로 풀어낸 것이 해리스 토다로 모형입니다. 토다로 이주 모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다로 이주 모형은 도시의 높은 실업에도 불구하고 이촌향도 이주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과정으로 설명한 이론입니다. 이주자들은 도시의 기대 임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산을 해서 농촌의 평균 임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주를 선택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모형에 대한 가정으로서는 첫 번째, 이주는 도농 간 실제 소득의 차이가 아니라 기대 소득의 차이에 따라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주민은 농촌과 도시 지역에서 허용되는 다양한 노동시장의 기회를 고려를 하여 이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어진 기간 동안 실제 또는 잠재 노동자들의 기대소득이 농촌의 현재 평균 소득보다 더 크다면은 도시로 이주를 하는 것이고, 주어진 기간 동안 실제 또는 잠재 노동자들의 기대소득이 농촌의 현재 평균 소득보다 작다라면 농촌에 잔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진 산업 경제 맥락에서 발전된 일반적인 경제 모형은 완전한 고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 고용 상황에서 이주에 관한 결정은 임금이 높은 곳에서 직업을 얻고자 하는 욕구에 근거를 두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주민들의 유입, 유출 지역 모두에서 공급과 수요의 상호작용을 통해 임금 격차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토다로 이주 모형 관점은 안성적인 현재 실업 문제에서 전형적인 이주민들이 도시 고소득 직종을 이주 즉시 확보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상당 기간 동안 비고용 또는 실업의 가능성 및 위험 수준과 도농 간 실질 임금 격차라는 인센티브 간의 수지를 따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이주 결정은 장기적이고 더욱 영구적인 소득 계산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게 되면서 도시 기대 임금의 현재 가치가 농촌의 기대 소득을 초과하는 한 이주에 대한 결정은 정당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점은 완전경제 모형에서와 같이 이촌향도 이주가 농촌과 도시의 기대소득을 균등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대소득은 임금과 고용 가능성 모두에 의해 정의되므로 상당한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이촌향도 이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리스 토다로 모형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 책에서 네 가지가 제안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재 단순하게 도시로 이주했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한 이주자들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비정규 부분에서 소득을 얻을 경우 기대소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을 고려해서 인적 자본 수준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모형에 반영을 한다면 왜 교육을 받지 못한 농촌 사람들에 비해서 교육을 받은 농촌 사람들이 더 많이 이주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더 높은 도시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동일한 농촌 지역에서부터 이주한 사람들이 동일한 도시에 정착하거나 도시 내에서 인접한 위치에 정착하는 등 먼저 이주한 사람들이 그들의 출신 지역에 있는 잠재적 후발 이주자들에게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 기회를 찾아서 이주 결정을 내리고 미래를 보는 행동을 모형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외부 효과라는 것은 이제 후발주자들의 이동 비용을 절감한다라던가 새로운 지역에 대한 정보 및 기회 제공에 대해서 훨씬 더 적은 비용을 들이고 받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임금이 제도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발도상국에 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도시 현대 부분의 고소득 직업 등장은 불완전 정보, 이직, 효율임금 지급 등 노동시장의 공통된 특징에 대한 시장 반응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토다로 이주 모형의 정책적 함의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개발 전략의 도시 편향주의, 특히 대도시 편향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도농 간 고용기회 불균형을 반드시 줄여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농촌 소득과 고용 기회에 대한 고려가 없는 도시 일자리 창출만으로는 도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용의 무분별한 확대는 더 많은 이주와 실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임금 보조와 전통적인 희소 요소 가격 결정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통합적 농촌 발전 프로그램이 장려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노동 수요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노동 공급 정책까지 고려를 해서 함께 이것을 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도시와 도시를 둘러싼 농촌 지역을 통합된 체계로 간주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들은 자주성을 획득할 필요가 있으며 빈곤구제 프로그램 또한 농촌 주민 필요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촌 향도 이주를 유발하는 불필요한 경제적 요인은 창의적이고 잘 계획된 통합적 농촌 발전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7절에서는 요약과 결론으로 종합적 이주 및 고용 전략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 이주 및 고용 정책의 10가지 핵심 요소로 이제 뽑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10개가 있어서 읽어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어서 이어서 제8장 인적 자본, 교육, 보건 그리고 경제 발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절은 교육과 보건의 핵심적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교육과 보건입니다. 보건은 그 자체가 복지이고 교육은 만족스럽고 보람 있는 인생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과 보건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발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적 능력 확대의 근본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은 개발도상국이 현대 기술을 흡수하고 성장과 발전을 위한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건은 생산성 향상의 전제 조건이며 성공적인 교육은 적절한 보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즉, 교육과 보건은 모두 성장과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과 교육이 극적으로 개선되었지만 개발도상국에서의 교육과 보건의 분배 문제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문 8.2를 보시게 되면 보건과 교육에 대한 실제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볼 수 있는데 보시게 되면 돈이 없으면 보건과 그리고 교육은 가난 속에서 대물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 및 보건에 대한 투자 효과를 살펴보시게 되면 먼저 보건의 경우 보건은 학교 재학 및 정규교육의 중요 결정 요인이 되면서 보건 자본 확대는 교육 투자에 대한 수익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또한 보건에 대한 투자로 수명이 연장이 되게 되면 교육 투자의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상된 건강은 근로기간 동안의 어떤 시점에 있어서 교육 자본의 감가상각률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투자를 하게 되면 보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기장이기 때문에 교육 자본의 확대는 보건 투자의 수익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은 보건 인력 양성과 훈련에도 필요가 한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교육 투자로 발생한 생산 효율성 향상은 인명 구조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향상시킵니다. 예문 8.2를 보시게 되면 보건과 교육 투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보건 투자에 대한 효과와 교육 자본 투자의 효과 그 자체만의 효과뿐만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경제발전 정책에 있어서 왜 소득 증가만으로는 불충분한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교육과 보건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은 소득으로 사람과 정부는 교육과 보건에 더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높은 수준의 보건과 교육으로 더 높은 생산성과 소득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또 이러한 결과는 또 앞으로 나가서 높은 소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높은 소득으로 더 많은 교육과 보건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즉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발전 정책은 소득과 보건, 교육 모두 동시에 중점으로 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탄력성을 활용한 실정 분석에 의하면 소득 증가가 보건 및 교육 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게 된지 살펴보게 되면 소득 증가는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재화에 소비되기도 하고 그 다음 음식 비용이 증가해도 필수적인 칼로리에 대한 소비 증가가 아닌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의 증가는 콩, 쌀 등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에서 현대적이고 경제적 성공의 상징인 제로 칼로리 식품으로 전환하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서 허약한 건강이 좋은 영양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보건 이익을 부여화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보다 나은 건강 및 영양은 더 일찍, 더 오래 취약할 수 있게 하고 보다 나은 학교 출석은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과 학습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 아동들의 보건 상태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보건 또는 교육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교육을 받은 사람은 주변에 혜택을 주고 글을 읽어주거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혁신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즉, 교육에 의한 시장 실패가 존재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덜 전염되며 병든 사람은 제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인적 자본 투자 효과를 살펴보시게 되면 교육, 보건, 기타 인적 역량 등 인적 자본의 증가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초기 인적 자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교육의 확대와 보건의 향상으로 더 높은 미래소득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삶의 주된 문제에 대한 권리와 독립성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소득 증대라고 하는 간접적인 효용 증대 효과도 있게 됩니다. 베네수엘라의 교육 수준에 따른 연령 소득 간 관계를 보게 되면 대학의 경우 초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낮은 교육 수준보다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더 일찍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학력이 될수록 더 높은 소득 수준을 달성하게 돼서 이러한 부분에서 인적 자본 증가가 단기적으로는 이제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를 포착하기 위해 교육의 효과가 반영된 소득의 현재 가치를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추가적인 교육에 따른 소득과 그러한 교육이 없는 소득의 차이를 연도와 할인율, 그러니까 할인율을 이용해서 순형가 방법을 취해서 현재 가치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학교 교육의 지속성 결정과 관련된 상충관계를 그래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으로는 먼저 개인은 학교 교육이 종료된 때부터 노동을 할 수 없을 때까지 혹은 퇴직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노동을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는 두 개의 소득 단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까지 받은 근로자와 그 다음에 중등교육까지 받은 근로자의 생애 소득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간접 비용의 경우 중등교육을 받는 4년간 잃게 되는 소득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비용은 중등교육에 대한 이제 입학금, 교복비, 교재비, 기타 비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제 개인의 소득은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기 전에 현재 가치로 환산되어 계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초등학교 졸업한 노동인구에 비해서 이제 중등학교 졸업을 한 사람들은 17세가 되기 전에 간접 비용과 직접 비용이 발생을 하게 돼서 더 손해를 보는 듯 하지만 어, 모든 교육 과정이 끝난 이후인 17세 이후부터는 중등학교 졸업을 한 노동인구가 초등학교 졸업한 인구보다 더 높은 소득을 받게 되면서 더 많은 편익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재정 비용과 사행 후세 편익을 포함함으로써 공공정책 관점에서의 편익, 비용 간 상충 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즉, 지역 비용, 직접 비용에 사회적 비용을 더할 수도 있고 편익에 순일출 효과, 스필오버 효과를 더할 수 있다라는 확장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표 8.1은 개인적 관점에서 인적 자본 투자 효과를 사회적 수익률과 사적 수익률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보시게 되면 사회적 수익률과 사적 수익률이 나타나 있고요.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적 수익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수익률 같은 경우는 개인 교육을 위한 공공보조금을 포함한 결과값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관점에서 투자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교육 투자에 대한 외부성을 계량할 수 없어서 사회적 수익률이 가소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다음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8.3절은 유소년 노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소년 노동의 문제점은 유소년이 노동을 하게 되면 노동시간으로 인해 그들이 학교 교육을 방해받고 재학 자체를 중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소년의 빈곤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노동하는 유소년들의 건강이 노동하지 않는 유소년들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육체적 발육 부진이 있습니다. 노동하는 유소년들은 특히 열악하고 착취적인 근로 조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집니다. 현재 유소년 노동 문제 현황을 살펴보시게 되면 총 2억 1,500만 명의 유소년 노동자가 있으며 노동을 위한 최소연령 이하 또는 최소연령 17세에 속하며 건강, 안전 및 도덕성을 위협받은 노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강제노동의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1억 1,500만 명의 아이들이 여전히 위험한 노동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태평양 연안 국가의 경우 4,800만 명,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3,900만 명, 남미 국가에 900만 명이 있습니다. ILO 보고에 의하면 유소년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9시간 또는 그 이상 노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열악한 형태의 노동은 위험, 성적 착취, 마약 거래, 채무 구속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건강과 복지 후생에 위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노동을 즉각 금지하는 것이 과연 언제나 유소년들에게 최고의 이익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한 관점에서는 유소년 노동은 학교 비용과 교체적인 영양 및 보건치료 비용을 제공한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관점이 있는 반대로 유소년 노동인구 금지를 통해 유소년 노동자와 가족이 좋아질 수 있는 하나의 환경조합이 존재한다 하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다수는 노동시장에서 유소년 노동에 대한 다중균형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이러한 다중균형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유소년 노동자 모형을 통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모형에 대한 가정으로는 먼저 충분한 높은 소득을 갖고 있는 가게는 아이들을 노동 현장에 보내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소년 노동과 성인 노동은 상호 대치제이며 하지만 성인 노동력이 유소년 노동력에 비해 더 높은 생산성이 나타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임금 수준이 WH 이상인 수준에서는 아이들을 노동시장에 내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직선 AA'을 따라서 노동 공급 곡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WH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가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득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아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내보내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공급 곡선은 보시는 바와 같이 S자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노동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이 WL 수준까지 다다르게 되면은 더 이상 노동 공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수직선 TT'을 따라서 노동 공급 곡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시장에 주어져 있는 노동 수요 곡선인 DL과 만나는 E1 지점과 E2 지점이 균형점으로 나타나게 되어 다중균형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소년 노동 금지의 효과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E1과 E2는 모두 다 안정적인 균형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유소년 노동 금지를 하게 된다면 그 효과로서 나쁜 균형이라고 볼 수 있는 E2에서 좋은 균형이라고 할 수 있는 E1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E2에서 E1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균형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유소년 노동 금지는 자기 강화적이 돼서 더 이상 유소년 노동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방법 외에도 빈곤한 가게들이 협력하여 유소년 노동을 금지할 수도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유소년 노동자 모용의 한계는 여러 개발도상국 지역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미숙년 노동시장의 조건들을 충분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중균형과 심각한 신용제약이 실제로 유소년 노동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 논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소년 노동 즉각 금지로 인한 비생산성의 가능성으로 인해 현재 중도적인 접근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소년 노동에 접근하는 4가지 주요 발전 정책으로서는 먼저 유소년 노동을 빈곤의 증거로 인식을 하면서 유소년 노동 자체를 직접 해결하기보다 빈곤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두 번째는 더 많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전략을 강조합니다. 새마을 학교들과 같이 학교 부지를 확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를 학교에 보내게 유도하는 조건부 현금 이전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기초교육을 의무화하는 정책보다 더 효과적인 전략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조건부 현금 이전 전략인데요. 학교에 보내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더 강하고 불가능한 비공식 부문 규제보다 실행력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소한 단기에 있어서 유소년 노동은 불가피한 것이며 일시적인 수단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수단은 학대를 방지하는 규제라던가 유소년 노동자들에 대한 서비스 재원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유소년에 대한 최상의 이해관계를 충족할 수 있는 규제 및 사회적 접근법의 검토 목록을 준비해온 유니세프와 가장 보편적으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소년 노동의 금지를 선호를 하는 것인데요. 유소년 금지가 가능하지 않다면 가장 학대가 심한 형태의 유소년 노동을 금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는 ILO 입장과 가장 부합하는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ILO에서 지정한 유소년 노동 관습에 있어서 최악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